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래가 바뀌는 부동산 투자 전략, 부동산 투자의 원리를 알자, 정책과 부동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일반적으로 개별 부동산에 대한 가치 판단을 중심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이제 좋은 부동산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가서 그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동산의 가격이라든지 입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투자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동산이 이제 불안한 시기, 이 부동산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는 시기, 예측이 불가능한 시기에는 거시적인 측면을 먼저 보고 개발 부동산에 대한 분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책 분석입니다. 부동산의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이제 정책이고, 이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제 행정계획이 수립되고, 이 행정계획을 구체화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투자하는 도시를 선정을 하고, 투자 도시 중에서도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미래 비전이라든지 미래 가치가 좋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선택을 해서 개별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입지라든지 개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메가 트렌드, 부동산 메가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메가 트렌드가 정책에 반영이 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 정책에 반영되었을 때 이제 행정계획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이 부분들이 이제 메가 트렌드, 그 부동산의 이제 거시적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의 거시적인 측면을 통해서 미래 가치가 풍부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투자의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그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 선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개별 부동산, 아파트면 아파트, 뭐 토지면 토지, 아니면 뭐 수익형 부동산을 토대로 해서 입지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가격적인 측면,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가치, 이러한 부분들 개별적 분석을 거시적 측면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투자자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되면 불황기가 오든 호황기가 오든 일정한 수준 이상의 투자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 메가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메가 트렌드. 우선 이제 정책적인 측면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첫 번째 정책도 이제 그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 국토 공간에 관련된 부분 정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동산 정책은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다르게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시장의 반응도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공간 정책이라는 부분들도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메가시티를 중점적으로 국토균형 발전을 하느냐, 아니면 국토균형 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메가시티 정책을 추진하느냐라는 부분들은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진보 정권은 국토균형 발전에 중심축을 두고 있고 보수 정권은 메가시티에 중심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토 공간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나타나고 시장의 반응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구 문제, 지금 심각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다출산 국가, 그냥 뭐 잠만 자고 손만 잡으면은 애기들 태어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새벽에는 또 기차가 지나가면서 왜 경적을 울려요. 이렇게 자다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애기들이 이제 손만 잡아도 그 당시에는 이제 애기들이 태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예담이지만 뭐 경제적인 안정감, 그 다음에 뭐 보육이라든지 양육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아주 이제 뭐 농담 삼아 하면 과거에는 그러면은 먹고 살 게 많아가지고 출산을 많이 했느냐? 그건 아니겠죠. 과거보다도 현대가 더 잘 살고 부유한 생활을 하는데 지금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 그 부분들은 놀 게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애기들이 없어도 뭐 놀 게 많다는 부분인데 출산율을 높이는 부분들은 하나 여담으로 이제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저는 침실에 침대를 빼는 겁니다. 좀 그 TV라든지 각종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들을 침실에 놔두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자동적으로 뭐 9시나 10시 되면은 자동적으로 불이 꺼지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되면 심심하잖아요. 침실에서 둘이 누워 있으면 그러면 이제 둘이 손잡고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서로 간의 사랑이 이제 섞여가지고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출산율이 떨어지면 국가의 경쟁력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심각한 부분들이 됩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도 마찬가지고 저출산 문제, 인구 감소와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대 교체, 베이비붐 세대라는 분들이 이제 부동산의 보유와 더불어서 가장 중심적인 수요층이죠. 이러한 수요층이 이제 에코 세대로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특히 주택에 관련된 가치관이 많이 바뀌게 된다. 그 가치관의 변화는 뭐냐면 베이비붐 세대는 주택이라는 문제를 재테크의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에코 세대는 재테크의 수단보다는 주거 복지의 개념으로 주거의 문화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더 부각을 시키는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심 회귀 현상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과거에는 인구 보너스 시대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되는 시기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외곽으로 많이 나왔죠. 도시 문제가 이제 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되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 밖에 나갔던 인구가 다시 도심으로 이제 들어오는 회귀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은 이게 뭐냐면 움직이기가 싫어요. 움직이기 싫고 그래서 밖에 나갔던 인구들도 이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로 오게 된다는 거죠. 요 인구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중화업공업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을 했다고 한다면 현대는 이제 마이스 산업, 전시관광산업이라든지 지식정보산업, 그다음에 4차 산업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산업 구조의 교체가 입지 선정의 문제가 있고 사람이 모여드는 것도 이제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조업 중화공업 중심에 있어서는 환경오염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도심 외곽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의 산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 공간과 산업 공간을 분리 개발을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지식 정보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거 공간과 산업 공간을 복합화하는 부분들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족 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도시가 성장하느냐 쇠퇴하느냐의 기준은 그 도시의 자족성이 얼마만큼 많으냐에 따라 가지고 성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도 부동산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환경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 환경적 요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기후 변화라든지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 때문에 탄소 중립에 관련된 문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부분들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소 배출권 있죠? 탄소 배출권 거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친환경 기업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을 끈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 부분들, 소위 말하는 그 전기차 있죠? 전기차.
전기차.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회사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 그런 요소도 되고, 특히 이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이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비오톱이라든지 뭐 산지 전용권 거래자라든지 이런 분들 이제 보완을 해서 이렇게 이제 숲을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형태로 행위 제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개발 제한 구역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개발 제한 구역을 절대적으로 해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은 절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발 제한 구역에 투자를 할 때는 철저하게 투자의 원칙을 지켜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통한 투자 수익을 얻기는 쉽지 않다. 굉장히 드문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면 기존에 도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골이 있겠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 도시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됩니다. 먹고 살게 일자리든 뭐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하고 시골하고 이 도시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됩니다. 뭐 소득 수준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차이가 나고 문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각종 모든 부분들이 차이가 나고 돈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집중화 되겠죠 도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된 게 뭐냐면 도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환경 문제, 그다음에 뭐 자동차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주거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산업 단지라든지 이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팽창되지 못하게끔 난개발이라든지 나빠진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도시 주변에 이렇게 띠 모양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을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만들어 놓고 이건 이제 개발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개발이 안 되니까 어디에 이 개발 제한 구역을 벗어나서 이렇게 개발을 시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발 제한 구역은 장기적으로 공공의 이익의 목적에 맞게끔 행위 제한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개발 제한구의 지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의 숲이 보존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 신선한 공기를 도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개발 제한구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익만 제공을 하지 여기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국가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개발 장국이 있으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보상을 해주면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국가의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개인 소유자들이 개인 재산권을 해서 보상을 요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되었다고 해서 행위 제한이 되고 있지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라는 부분들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했으면 침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반사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근데 지금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개발 제한 구역을 대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숲을 없애줄 수는 없잖아요.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하면 이쪽 지역에 개발을 하게 되면 이 도시의 환경적 요소가 굉장히 환경적 가치가 굉장히 하락이 되겠죠. 살기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숲은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 개발 제한 구역의 논리 가지고는 보존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도입하는 부분들이 이런 비오톱 제도라든지 산지 전용권 거래 제도라는 이런 부분들이 도입하게 되죠. 결국엔 제 생각에는 뭐냐면 이 개발 제한구에 지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주든 아니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사례는 뭐냐면 공공의 목적, 예를 들면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이쪽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공공의 목적성이 있을 때는 이게 해제됩니다. 그러나 사익을 위해서는 해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는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임야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도시 공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이 여기에 이제 돼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있고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도로가 큰 도로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 개발 제한 구역의 목적이 뭐냐면 도시의 난개발 방지라든지 아니면 도시 환경 보전을 위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옛날에 보안상 목적인데 보안상 목적이라는 것은 김신조가 옛날에 그 청와대 석계 개설 때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이제 보안상 목적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개발 제한 구역의 핵심적인 지정 목적은 뭐냐면 난개발 방지라든지 도시의 환경을 보존하는 목적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단절이 돼 있지 도로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이쪽을 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쪽 지역은 환경 보존의 목적보다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은 개발지역구역이 해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오톱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투자해서는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비오톱 제도, 비오톱이라든지 개발 제한구역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비오톱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동물이나 식물의 집단 서식지로서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이제 비오톱이라고 합니다. 생태 환경도 뭐 이런 부분 이야기했는데 특히 1등급은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보존해야 한다. 과거에는 이제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임야가 있고 이 부분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웅덩이가 있다. 이 웅덩이가 깨우리들의 이제 집단 서식지다. 이렇게 하면 이 지역 이제 보존을 해야 된다. 그죠? 생태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생태적 보존을 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뭐 나무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나무들도 이제 보존해야 될 수목이 있다고 한다면 이쪽 지역은 해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오톱 1등급이라 해서 절대적으로 해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 비오톱 1등급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집이 기존에 있는 집을 선을 잘못 꺼가지고 이렇게 집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집이 있는데 이걸 비오톱 1등급을 지정해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제 요청에 의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생태 환경을 조사를 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해제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전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정이 되면 생태가 그렇게 뭐 단시간 내에 이제 생태 환경이 변하는 건 아니겠죠. 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생태의 비오톱 1등급 지정되면 해제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비오톱 1등급 토지는 투자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발생을 시키냐 하면 이 비오톱이라는 부분들이 보시면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땅이 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주거 지역으로 돼 있어요. 영도 지역상으로. 그 다음에 주거 지역으로 돼 있으면 이 지역이 주거 지역이면 당연히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주택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비오톱 1등급으로 딱 지정이 되면 주거 지역이라 하더라도 건축 허가가 안 납니다.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비오톱 1등급은 뭐냐?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집단 서식지로서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부분들이에요. 보존하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택 허가를 내줄 수가 없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과거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비오톱 1등급 같은 경우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비오톱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비오톱 1등급 토지는 절대적으로 이제 보존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이 땅을 샀겠죠. 땅을 샀는데 당시에는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이 비오톱이라는 개념이 뭔지도 몰랐어요. 몰랐고 이제 주거 지역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이제 주택을 지어가지고 이제 분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봉구청에 건축 허가를 의뢰를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니까 도봉구청에서 이제 건축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 건축 허가는 뭐냐면 건축 조건에 맞으면 해줘야 되는데 건축 허가를 안 해주니까 이 건축업자가 이상하죠. 아니 나는 뭐 주거지역이고 당연히 이게 건축에 관련된 부분들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안 해주냐라고 물으니까 이 지역은 비오톱 1등급 토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안 되니까 그러면 행정소송을 하겠다 해서 이제 법원에 간 거예요. 법원에 가서 물어봤죠. 아니 내가 이게 정상적으로 건축 허가를 했는데 도봉구청에서 이렇게 건축 허가를 안 내주더라. 이거 좀 다툼이 있으니까 좀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봉구청의 그 행정 처리가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도시계획 조례 보니까 교톱 1등급은 절대적으로 보존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하게 이제 건축 허가를 안 해준 건 당연하다. 라고 해서 이 비오톱 1등급이라는 토지가 있으면 이쪽 지역은 이제 건축 허가가 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그때부터 비오톱 1등급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개발 제한 구역보다도 더 무서운 행위 제한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 비오톱 1등급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 도시로서 도시 환경을 보전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비오톱 1등급 토지를 많이 지정하게 됩니다. 이 비오톱 1등급 토지는 차후에 좀 더 환경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지 선용권 거래 제도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학계에서 활발하게 이제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산지 선용권 거래제라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임야가 있으면 이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산지를 개발하는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이 부담금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냐면 이 부담금은 임야에 있는 이게 그 송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제하는데 병충해 구제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임야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이 부분만큼 숲이 없어지게 되죠. 자연을 훼손하게 되면 그만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산소 공급의 역할이 이제 중요시가 되겠죠. 그런데 산소를 공급함으로 인해 공공적 목적으로 공급을 하지만 본인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이득이 돌아오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숲을 개발하지 않고 이렇게 개발하지 않고 숲을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숲을 보존하고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익을 줘야지만이 이것을 보존하고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산지 전용권 거래제도인 거죠. 예를 들면 이 임야를 개발하는 사람이 기존에는 산지 전용권 부담금을 냈다고 한다면은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냐? 기존에 있는 이 숲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 산지를 개발할 때는 산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사서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이제 숲을 가지고 있으면 탄소 배출을 통한 수익도 얻을 수가 있고 산지 전용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전용권을 팔 수 있어서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숲에 있는 임업을 통해서도 각종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세 개의
조건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충분히 인해 가지고 숲을 보존해서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산지 전용권 거래제입니다. 이거는 조만간에 제가 봤을 때는 도입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자,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토지 투자를 할 때 임야 같은 경우, 개발을 통해야지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논리였는데 이제는 이제 개발이 아니어도 이 탄소 배출권을 판다든지 아니면 산지 전용권을 판다든지 숲 자체를 잘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숲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임업에 관련된 수익과 그다음에 산지 전용권에 관한 부분들, 탄소 배출권에 관한 부분들 이 세 가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이 임야를 사서 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얻겠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이런 산지 전용권 거래제라든지 아니면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가중이 되면서 투자 가치가 개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익 자체가 이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임야를 살 때 어떤 목적으로 살 것이냐, 임야의 본래의 목적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개발 목적으로 살 것이냐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교통망입니다. 이 교통망 같은 경우는 보시면 과거에는 이제 자동차 중심으로 자동차 중심의 고속도로 중심의 교통망이 도시 공간 구조의 핵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철도망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GTX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수도권의 광역교통망 중에서 메가시티 조성의 가장 이제 순환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역세권 중심으로 도시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역세권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가면 갈수록 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이제 공항 기능도 이제 강조가 되는데 공항이라는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교통망이 수단이었어요. 교통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항이 들어가는 곳은 공항 관련 산업단지, 공항 관련 산업단지와 공항 관련 주거, 배후 주거지 이러한 산업단지하고 공항하고 아울러 들어가기 때문에 공항이 들어가는 지역은 대규모의 신도시와 산업단지가 입지함으로써 그 지역의 개발에 거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공항 중심으로도 투자 지역을 한번 선정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이 정책적인 부분과 이렇게 메가 트렌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도시개발이 되는데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친환경 도시 개발을 하게 됐다. 이 친환경 도시 개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수변축입니다. 수변축. 이번에 이제 2040 서울 도시계획에서도 수변축을 강조를 하게 되는데 이 수변축이 도시 공간 구조의 핵심적인 개발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어디를 따라서 해야 된다? 도시 공간의 중심 내당수, 중심 하천을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변을 따라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한강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 양재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청계천이라든지 이런 소하천을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니까 그동안에 복개되어 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소하천 중에서도 소하천 이제 재정비 지역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신림천 신림동에 있는 신림천 이 지역은 이제 도시 정비가 되기 때문에 천이 정비가 되면서 그 지역이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는 곳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 개발 중에서 이제 자족도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하고 이거는 이제 관련이 있죠. 산업 구조가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산업 구조가 제조업에서 지식정보 산업으로 바뀌면서 도시의 공간 구조도 주거가 산업과 복합화되는 자족도시. 그래서 이 자족도시에 따라 가지고 자족성에 따라 가지고 도시의 성장 규모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분당이 있고 판교가 있습니다. 분당은 대표적인 이제 일기 신도시에서 베더타운이죠. 주거 기능이 굉장히 강조된 그런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판교 지역은 주거 공간과 산업 기능이, 첨단 산업 기능이 복합화된 지역이죠. 그래서 분당에 비해서 이제 판교 지역이 훨씬 더 향후에는 이제 자족성을 갖추면서 가치가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압축 도시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도시 재생을 통해서 할 때는 이제 환경 문제하고도 이제 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결정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유도 압축 개발하는 거죠. 위로 올리면서 반경 500m 내외에 토목권,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주거도 할 수가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산업단지도 있고 쇼핑을 할 수 있는 상업적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토목권 내에 압축해서 도시를 만드는 분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로 통한 이동을 최소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이제 압축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압축도시라는 분들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역세권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러한 메가 트렌드를 통해서 투자 도시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메가 트렌드가 정책에 반영이 되고, 정책에 반영된 부분들이 이제 행정 계획에 수립이 되고, 행정 계획이 이제 구체화돼서 도시 개발로 이어지게 되면, 이러한 트렌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 도시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투자 지역, 도시 지역 중에서도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지역 중에서 이제 투자 부동산을 선정을 해서 이러한 거시적인 측면과 개별 부동산에 대한 가치 분석을 통해 가지고 투자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보시면 국토공간 정책이 있고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국토공간 정책은 이제 인구라든지 산업이라든지 환경 문제, 교통망의 문제, 이러한 메가 트렌드를 대비해서 메가 트렌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연구를 하게 되고, 그 정책 연구가 반영된 부분들이 바로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을 보면 그 도시의 미래상이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미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행정계획이고, 어떤 특정 지역에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그 특정 지역의 행정계획,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해서 그 강력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부문별 계획이라든지 교통망 계획,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되고, 그 지역 중에서 지역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국토공간 정책은 도시를 선정하는 기준이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호황기든 불황기든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동산 정책이라는 부분들은 진보 정권이냐 보수 정권에 따라 가지고 정책이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시장 중심의 가격을 이제 변화시키는 탄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정책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 정책, 대출을 완화를 한다, 대출 규제를 강화를 한다, 조세, 예를 들면 양도세를 중과를 한다, 아니면 뭐 종합부동산세를 중과를 한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공급을 확대를 한다, 공급을 줄인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탄력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 쓸 것이며 그 정책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날 것인지를 판단하고 투자 결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